손발 저림은 꽤 흔한 증상이죠. 그래서 흔히들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손발 저리다고 하면 이게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 나도 그렇고 친구도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맞습니다. 대수롭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는 중요한 병도 있기 때문에 치료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조금이나마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신경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막상 외래에서 진료를 보면 어느 과인지 몰라서 이렇게 헤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신경과에 대한 잠깐 소개를 하자면, 그러니까 뇌와 척수가 중추신경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그 다음에 말초신경이 있습니다. 중추신경은 그러니까 뇌는 두개골에 쌓여 있죠. 척수는 척추뼈 안에 있고요. 이런 뇌와 척수는 마치 컴퓨터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고요. 말초신경은 여기서부터 뻗어져 나와가지고 신호를 전달하는 전기줄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과는 이런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에서 생기는 질환에 대해서 내과적으로 다루는 과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신경과랑 신경외과랑 좀 헷갈리시죠? 이러한 신경을 다루는 거는 신경외과랑 똑같은데요. 신경외과는 주로 수술과 관련된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환이라도 신경과에서 진단을 했지라도 수술이 필요하게 되면 신경외과로 이렇게 과를 넘기게 되는 거죠. 이거와는 좀 차이가 있는데 신경정신과랑 좀 용어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정신과는 신경정신과랑 같은 얘기고요. 요거는 말 그대로 마음의 병, 심리적인 걸 다룹니다. 간혹가다 신경내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신경내과는 신경과랑 같은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신경과에서 나왔고요. 우리 몸의 신경을 보면은 이렇게 뇌와 척수에서부터 팔, 다리로 가는 말초신경으로 구성되어집니다. 오늘 감각 이상을 설명드릴 텐데요. 이 감각 이상은 뇌, 척수, 말초신경 중에 하나 중에서 발생해서 생기는 경우, 그중 말초신경에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신경과에서 다루는 질환이 뭐가 있는지. 뇌졸중이 대표적이죠. 뇌졸중은 대표적 뇌혈관 질환이라고 해서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경우를 뇌경색이라고 부르고요. 터지는 경우를 뇌출혈이라고 부르죠. 근데 둘 다 증상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내과적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신경과에서 많이 보고요. 뇌출혈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어서 신경외과로 많이 진료를 봅니다. 다음으로는 치매. 치매는 결국 뇌의 인지기능 세포가 망가져서 생긴 결론인데 그게 망가지는 원인이 퇴행성,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생기든지 아니면 뇌졸중이나 다른 원인 때문에 뇌의 인지기능 세포가 망가져서 기억력이라든지 판단력이라든지 이런 게 감소된 경우를 치매를 다루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뇌전증, 예전 말로는 저희가 간질이라고 불렀습니다. 간질은 뇌에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쇼크가 나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팔, 다리 경직이 되고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가장 흔하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뇌전증이 있으면 이게 유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유전인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10대 후반에 20대 초반에 특별한 원인 없이 생기거나 저희가 누구나 다 뇌가 있잖아요. 뇌가 복잡한 전기회로라고 생각한다면 어딘가 합선, 스파크가 튀면서 경기가 뇌전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뇌졸중을 경험하신 분들도 뇌전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손떨림이나 행동이 느려지거나 보행이 힘들고 뻣뻣해지는 걸 주증상으로 하는 파킨슨병을 신경과에서 다루고요. 두통, 어지럼증에 가장 많은 환자군이 여기에 속하죠. 다음으로는 수면장애. 예전에는 수면장애가 많이 학문적으로 연구가 되지 않았는데 뇌파나 다른 기법이 발달하면서 수면장애도 다루게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걸로는 과도하게 잠이 많다든지 불면증이 있다든지 어떤 분은 잠꼬대가 매우 심하다. 잠만 자면 막 소리를 지르고 옆에 있는 사람은 발로 찬다. 그런 관련된 수면장애도 관련해서 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될 손발 저림, 통증, 척추질환, 신경계 감염, 안면신경마비 등을 주로 보게 됩니다. 제가 담당하는 신경과의 서브 분야는 이렇게 안면신경마비, 손발저림처럼 우리 몸의 말초신경에서부터 생기는 병을 전문으로 하고요. 그 외에는 뭐 근육이나 어디 힘이 빠져서, 예를 들어서 루게리병이라고 이렇게 들어보셨죠? 이렇게 국소적으로 힘이 빠지는 그런 질환을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로는 이렇게 손발저림, 저림뿐만 아니라 감각이 둔한 것도 포함하기 위해서 주제를 감각 이상으로 잡았어요. 그 다음에 손발 더하기 얼굴의 감각 이상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기 앞서 감각을 어떻게 느끼는지 이렇게 설명드리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감각은 말초, 손발에서부터 뇌까지 가게 해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발, 팔, 다리, 몸의 감각에서 이 감각이 자극이 들어오면 말초신경이 이걸 느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찌릿한 뭔가 통증이 전달이 되면 말초신경이 이걸 인지를 하고 이렇게 척수까지 이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럼 척수에서 이 신호를 받아서 쭉 위로 뇌로 올려줘요. 그럼 뇌에서 한번 이게 어떤 자극이 들어왔다. 최종 목적지, 감각을 느끼는 세포가 있는 곳으로 쭉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찌릿하다 이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통증을 느낄라 치면 이 말초신경, 척수, 뇌 어딘가 병이 생기면 감각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결국 최종으로 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가는 경로에 병이 생기는지 저희가 찾는데요. 제 외래에서 진료를 볼 때 환자분이 어디가 저리다, 어디가 감각이 이상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나름 고민을 해요. 이게 말초신경인가? 목에 있는 척수의 병변인가? 뇌의 병변인가? 이걸 감별을 하게 돼서 거기에 걸맞는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좀 복잡한 그림인데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손에 말초신경이라고 감각이 느껴지고요. 이 신경이 쭉 척수까지 간 다음에 척수에서 뇌로 보냈다가 뇌 중에 이렇게 감각을 느끼는 쪽으로 신경을 보내서 이 감각을 내가 느끼게 됩니다. 이 그림은 이 감각을 원초적으로 잘 느끼는 부위를 확대해서 보여드린 그림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정면입니다. 한쪽 반대쪽에도 하나 더 있고요. 이런 감각이 반대쪽 몸의 감각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뇌는 서로 교차해서 지배를 하기 때문에 보시면 다리는 이쪽에, 몸통, 팔, 얼굴. 이게 혀가 너무 크죠? 우리 몸에 비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부위에 비해서 얼굴, 손은 더 예민하게 느끼게 하려고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신경들이 결국 이렇게 쭉 뻗어서 나가서 감각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 이제 말초신경에서부터 척수를 거쳐서 뇌로 오게 되면은 쭉 신경다발이 됐다가 어디는 혀로 가고, 어디는 코로 가고, 이쪽으로 이렇게 쭉 뻗어져 가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뇌졸중이 왔는데, 뇌졸중이 여기 왔어요. 그러면 다른 곳은 괜찮은데, 뇌졸중이 온 이 부위의 반대쪽, 코나 입술에 감각 이상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이쪽에 생겼으면 다른 데는 괜찮은데 반대쪽 손의 감각의 저하가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런 감각신경이 빠르게 모여서 가거든요. 그래서 뇌졸중이 온다면 보통 이런 부위에 온 경우가 많아서 이 3번에 뇌졸중이 왔다면 여기를 다 침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쪽이 마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반쪽 마비가 오면은 뇌 이런 부위에 뇌경색이나 병변이 있지 않나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상당 부분 얘기를 할 저림 같은 경우가 사전적 의미는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뼈마디가 몸의 일부가 오래 눌려서 피가 잘 통하지 못하여 감각이 둔하고 아리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쭈그려 앉아서 아니면 변비가 있어서 오랫동안 이렇게 변기에 앉았다가 일어났는데 다리가 막
kok콕 쑤시고 막 저리고 이상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거를 저리다는 거를 이렇게 사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저림보다는 말초 신경 문제 때문에 저린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손절임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는 분도 있는데 가끔 의사분도 이렇게 쓰시는데 절임은 완전히 다른 거더라고요. 이렇게 배추 절인다 이럴 때 쓰는 절임이니까 쓰실 때 꼭 내가 절일 때 이 용어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통증학계에서 신경통증학계에서 그러니까 신경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통증을 느낄 경우 어떻게 느끼는가 이렇게 설문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가장 흔히 쓰는 게 저리다, 전기후도 찌릿찌릿하다, 따끔거리다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결국에 이런 것들이 어떤 타박상이나 골절 이런 게 아니라 요걸 느끼는 신경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와중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시리다, 화끈거린다 이거는 신경 문제보다는 혈액순환 장애와 좀 더 연관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외래에서 환자분이 오시면 저는 어디가 저려요? 라고 묻는데요. 저리는 위치가 꽤 중요합니다. 아까 앞서 저희가 그 말초신경이나 척수, 뇌 어디에 병이 생기는지 그걸 이렇게 고민하려 치면은 어디가 저린지가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손, 한 발이 저리다라고 한다면 그 손에 해당되는, 그 발에 해당되는 말초신경의 병이 아닌가? 고민하게 될 거고요. 그랑 달리 양손, 양발에 저리다 싶으면 이렇게 멀리 있는 신경부터 망가지는 다발성 신경병증, 가장 흔한 원인은 뭐 당뇨, 다음으로 뭐 술, 간이 안 좋으시거나 콩팥이 안 좋으신 경우 그 신경도 하나의 장기이기 때문에 망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양발, 양손 이렇게 침범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한쪽 팔, 오른쪽 팔, 다리, 몸통, 얼굴을 포함해서 한쪽만 감각이 이상하다. 그건 앞서 말씀드린 이거는 거의 다 뇌병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종종 이렇게 온몸이 저리다라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화끈거린다, 따끔거린다. 그런데 실제로 온몸이 저려서 오시는 경우는 대부분 다 병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제가 이론적으로 말초신경, 척수, 뇌로 잘 설명이 되지 않거든요. 요거는 대부분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면은 뭐 1개월 전에 누구와 사별을 했다. 아니면 뭐 커다란 스트레스가 있었다. 이 스트레스 받는 게 공짜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돌아서 다른 증상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온몸이 저리다, 어디가 저리다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손발의 감각 이상을 이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걸 차지하는 경우가 그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생긴 거고요. 그 외에 가장 두려워하시는 뇌졸중, 다음으로는 혈액순환 장애 때문에 저림에 대해서 각각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뇌졸중에 의한 감각 이상은 보통 저림 통증보다는 무감각, 마취한 듯, 치과 치료할 때 마취하고 이렇게 만지는 느낌은 있지만 내 살 같지가 않잖아요. 뇌졸중은 보통 무감각, 마취한 듯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뇌졸중은 뇌혈관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 뇌세포가 죽거든요. 그럼 감각을 못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있어야 할 감각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음성 증상, 통증이나 저린 이런 양성 증상이 아니고 무감각으로 표현이 되죠.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갑작입니다. 제가 뇌졸중 환자분들을 다 이렇게 설문을 역으로 모아서 환자분 증상, 뇌졸중의 위치에 따라 각각 증상은 다를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반신마비, 어떤 부분은 실어증, 어떤 분은 뭐 2개로 보인다든지 어지럽고 보행이 어렵다든지. 하지만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게 갑작이에요. 갑자기 생기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 다 상관없이 우선 뇌졸중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뇌졸중, 저는 처음 의대생 때 뇌졸중인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우울증, 뭐 골다공증 다 이렇게 증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저희 뇌졸중 관련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건 주의해서 중으로 읽어라. 그러니까 졸자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졸도한다? 그래서 갑자기 뭔가 일어난다는 그런 뜻이 있대요. 그리고 중은 가운데에 뭔가 탁 뚫는 거기 때문에 관역에 적중한다? 뭐 꽂힌다? 맞는다? 그래서 갑자기 맞는다 라는 뜻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뇌졸중은 뇌혈관 질환으로 중풍이라고 저희가 혼용해서 쓰기도 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뇌경색과 뇌출혈을 포함해서 하는 말이 뇌졸중입니다. 이같이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가서 생기는 뇌경색, 혈관이 터져서 결국에 피가 못 가니까 뇌세포가 죽어서 생긴 뇌출혈. 저희가 용어가 좀 헷갈리다 보니까 저는 그런 걸 보거든요. 보험회사에 뭐 이것저것 보장해준다 막 하잖아요. 근데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뇌경색과 뇌출혈 다 포함해주는 거예요. 근데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뇌경색을 포함해주지 않습니다. 뇌경색이 훨씬 많거든요. 뇌출혈보다 한 4배 정도 많기 때문에 용어를 막 헷갈리게 써도 뇌경색 막히는 거, 뇌출혈 터지는 거 둘 다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졸중에 의한 감각이성은 저희가 아까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손하고 입술이 서로 붙어 있어요. 그 다음은 다리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뇌졸중이 온다면 얼굴과 손, 팔과 다리 이쪽으로 마비가 주로 오고요. 근데 얼굴은 괜찮은데 손은 빼고 다리가 온다? 그러면 병변이 좀 이상하게 그려지겠죠? 보통 이런 식의 양상으로 보입니다. 손과 얼굴, 그 다음 이쪽이 막아지면 팔, 다리 이렇게요. 그래서 반대쪽에 몸의 한쪽만 증상을 일으키게 되고 감각이 둔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요. 이거 갑자기 생긴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에 뇌졸중이 왔다면 다리나 몸통 힘은 괜찮은데 손과 얼굴에 감각 이상이 올 겁니다. 제가 전공의 때 열심히 이렇게 환자를 보다가 어떤 분이 엄지손가락이랑 검지손가락이 저리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말초신경 문제겠지. 근데 또 공교롭게도 같은 쪽 입술이 저리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긴장해서? 그러면은 저희가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손과 얼굴, 입술. 그래요? 언제부터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제 갑자기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MRI 찍었더니 급성 뇌경색이 이쪽 부위에 있었던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이런 그림 형태를 나타나면은 뇌경색도 저희가 뇌졸중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앞서 뇌졸중은 갑자기 주로 감각이 둔해진다라고 표현했는데 아쉽게도 여기도 좀 예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상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는 이렇게 말단의 감각신경이 다 모였다가 한번 쉬었다가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나 이런 감각을 한번 조율해서 보내주는 곳인데 이쪽 부위에 뇌졸중이 오면은 문제가 생기면 감각신경이 신호 전달이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각이 둔한 것보다는 둔한 것도 있지만 이상 감각, 저리거나 그런 걸 느끼게 되죠. 드물게 대부분의 뇌졸중을 경험하시는 환자분들은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하겠지만 일부 이쪽의 뇌경색을 경험하신 분들은 후유증으로 반대쪽 이상 감각, 저림 이런 걸 호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운동신경이랑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병이 생기면 힘이 빠지거나 비틀거리는 이런 증상을 갑자기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저림. 저림 정의 자체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생긴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는 손발보다는 더 말단의 손가락, 발가락. 차다? 실제로 차죠. 그 다음에 피부색이 변하는데 이렇게 찬 곳에 노출이 되면 하얗게 손가락이 질리거나 아예 그냥 이렇게 파랗게 됩니다. 이게 더 심해지면 결국 이쪽 부위가 피가 잘 안 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괴사가 일어날 수도 있죠. 이런 경우는 큰 혈관의 동맥경화증 때문에 피가 잘 못 간다든지 조그만 혈관에
자율신경 이상으로 과도하게 혈관이 수축돼서 이런 혈관맥이 잘 만져지지가 않죠. 이번에는 이제 말초신경 감각 장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가장 흔한 손목 터널 증후군, 당뇨병과 발손저림, 항암치료 손발저림, 기타 말초신경병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워낙 매스컴이나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와서 한 번쯤은 이렇게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손목 굴 증후군이라고도 하고 손목 터널 증후군, 수근관 증후군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결국 이게 똑같은 질환인데 손목 터널이 어디냐면 이게 제 손을 보시면 여기 인대 두 개가 보이잖아요. 인대, 그다음에 손목 주름이 있고 이 인대와 사이에 이렇게 손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가잖아요. 이쪽에 터널처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터널 안에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인대와 그다음에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 같이 들어갑니다. 이 신경이 하는 역할이 이만큼의 감각을 담당하는데요. 엄지손가락, 검지, 중지까지, 그리고 약지는 안쪽, 약지 절반의 감각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중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이쪽 부위 감각이 이상해져요. 처음에는 정확히 검지가 좀 감각이 이상하네, 저리네, 둔하네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점차 진행되고 나중에 손바닥 전체가 저린 듯한 그런 식으로 양상이 나타납니다. 요거는 유명하게 자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요 그림처럼 손등을 서로 맞잡고요. 90도 이상으로 확 꺾어서 자기 가슴에 딱 붙입니다. 붙이고 한 1분 이상 기다려보면 손저림이 심해져요. 저희가 손목을 굽히거나 젖히거나 하면 여기 손목 터널에 압력이 증가하거든요. 압력이 증가하면 정중신경이 막 눌리게 되고 그래서 이 손저림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이런 걸 시키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저림이 더 심해지느냐. 근데 아쉽게도 이게 실제로 양성률이 한 6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어도 이게 정상으로 나올 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손목 터널 부위에 이렇게 손가락에 이렇게 톡톡톡 치면은 손바닥이 저립니다. 틴넬 사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증상이 밤에 더 저려요. 자다 깼는데 저려서 뭐 잠에 설쳤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보기에 이렇게 주무실 때 이렇게 불편한 자세로 손목이 꺾여도 자기도 모르게 오랫동안 그 상태로 있잖아요. 그럼 이건 마치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신경이 꽉 눌려있는 상태랑 똑같거든요. 너무 정신이 들어서 깨면 이게 손저림을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증상이 제사나 손을 많이 쓴 골프, 그 다음에 명절 때 운전 오랫동안 했다. 이런 작업에 의해서 더 심해집니다. 악화되는 경우는 처음에는 감각 이상, 저리고 둔하고에 지나지 않지만 더 진행이 되면 이 감각신경이 망가지거든요. 망가지면은 이제 저리지가 않습니다. 둔해져요. 그러면 이제 이게 증상이 저리지가 않으니까 환자분이 좋아졌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은 그게 아닙니다. 감각신경이 아프다 계속 사인을 보내다가 이렇게 죽어나가면서 이렇게 둔해지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이게 감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신경은 또 근육도 담당을 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 이렇게 엄지 두덩 있잖아요. 여기 이쪽 부위 근육이 말라서 손가락을 이렇게 오므리는 요 힘이 빠지게 되죠. 이렇게 근육이 마를 정도라면 꽤 많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기 전에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빨리 진단하고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엄지 두덩이가 이렇게 말라갑니다. 손에 힘이 빠지고요. 그럼 누가 잘 걸리냐? 주로 여성분한테 잘 걸리고요. 한 40대 후반 중년 여성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할머님도 많이 걸리는데요. 타이밍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데 애를 낳았다. 그래서 애를 기르잖아요. 어르신들이 먼저 애를 보면은 애를 이렇게 앉잖아요, 저희가. 요게 다 손목 터널에 압력을 올리는 상태고 빨래하고 이런 작업 때문에 손목 터널 증후군이 그 연세에도 생겨서 많이 오십니다.
당뇨나 비만이 있어도 잘 걸리고요. 손을 많이 쓰는 직업군, 대부분 정말 뭐 식당 일을 하신다든지, 남자 같은 경우는 잘 안 생기지만 남자 같은 경우는 목수, 운전수처럼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 여성분들은 이런 특별한 직업 없이도 제가 여쭤봐요. 손을 많이 쓰세요? 그러면 뭐 집에서 살림이나 좀 하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살림이 이것저것 손을 계속 많이 놀리는 작업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손목 터널 주근이 많이 생깁니다. 이제 손목 터널 주근은 이렇게 어느 부위가 저리냐, 아니면 뭐 척수나 다른 뇌졸중을 감별하기 위해 되기 때문에 자세한 문의이 필요하고, 저희가 검사로서는 신경전도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에 이렇게 따끔하게 전기자극을 주면은 이 정중신경이 전기줄처럼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이렇게 보는 검사가 있거든요. 이건 한 20분 내외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검사 수치 점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정상인지 정상 아닌지, 정상이 아니라면 그 손목 터널 주근이 있을 수가 확인이 되고, 얼마나 심한지도 이렇게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레이드, 등급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냐? 이게 손을 가장 많이 써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휴식이 최고죠. 그래서 손목을 못 쓰게 고정하는데, 제가 설명을 안 드리면 가끔 뭐 테니스 칠 때 이렇게 꽉 조이는 아대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더 압력을 증가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이렇게 딱딱한 부목에 손목을 못 쓰도록 그렇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일상 자세에서도 가능한 손목이 꺾이지 않게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많은 분들이 뭐 오늘 내일 일이 계속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약물 치료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염 진통제에는 효과가 없다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스테로이드 경구약이나 스테로이드 주사, 주사 자체도 주사를 맞으면 이게 손목 터널 주근이 일시적으로 완화가 되는데, 결국 가장 좋은 시술은 수술입니다. 수술 자체는 어떻게 하냐, 요 손목 터널을 좀 열어주는 거죠. 하지만 누구나 다 수술은 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우선 충분한 휴식과 약물, 뭐 스테로이드 주사를 통해서 요거는 쉽게 조절이 가능할 겁니다. 가끔 뭐 이렇게 매스컴에서 듣고 이건 나는 손목 터널 주근이겠지, 하지만 이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목 디스크도 이렇게 손저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목 디스크는 여기서 목에서 나온 신경 2, 3, 4, 5 이렇게 쭉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초록색 경추 7번에서 나온 게 이렇게 손저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좀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좀 더 길쭉하게, 혹은 목에서부터 어깨 쪽으로 뻗쳐나오는 양상을 좀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 길게 나오죠. 다음으로는 이렇게 많은 유병률을 차지하는 당뇨병에서의 말초신경병증인데, 당뇨병의 대표적 합병증은 3가지 꼽아라. 눈, 콩팥, 말초신경. 얘는 그 당뇨가 그 대사장애를 일으킴에 따라 우리 몸에서 가장 멀리 있는 신경, 척수에서부터 떨어져 나가서 발가락 끝에 신경이 먼저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발가락 끝에서부터 조금씩 올라가서 감각 저림, 통증이 유발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지게 됩니다. 제가 스타킹 글러브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스타킹을 먼저 신고 대부분 장갑을 끼나요? 그런 것처럼 스타킹 정도까지의 발 증상이 있고 나서 무릎까지 올라오면 그때서야 내 손가락이 저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당뇨 내공이 보통 한 10년 정도 쌓이면 슬금슬금 진행하는 증상이기 때문에요. 이런 패턴으로 보입니다. 진단은 신경과, 그 다음에 내부민외과 그 당뇨과에서 지금 저희가 문의를 할 거고, 신경전도 검사를 통해서 쉽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이게 원래 공격하는 자체가 당이 높아서 생긴 거기 때문에 당 조절이 우선 필요하겠고요. 막상 저린 게 힘들 거기 때문에 저림을 덜하게 하는 약물 치료, 리리카, 뉴런틴, 다음과 같은 약이 있습니다. 근데 골절이나 타박상 같은 경우에는 진통제에 잘 반응하지만, 이런 신경 자체가 다쳐서 생긴 병은, 공격당해서 생기는 병은 잘 안 듣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약을 써도 조금 오랫동안 고용량으로 써가면서 반응을 봐야 됩니다. 간혹가다 제가 이런 약을 쓰면은 환자분이 뒤돌아서서 오해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약들이, 요거는 간질약으로 개발이 됐고요. 이런 약들은 우울증 약이거든요.
실제로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신경통 쪽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런 약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단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항암이 이게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말초신경도 공격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항암제가 말초신경을 공격하기 때문에 항암 치료 중에 손발 저림이나 치료 후에도 손발 저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약간 감각 이상도 있지만 감각이 둔해지는 이런 게 많죠. 역시나 이것도 신경도도 검사를 통해서 얼마나 신경이 망가졌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만약에 신경이 많이 망가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항암 치료의 간격을 늘린다든지 용량을 조절을 해야겠죠. 이렇게 어떤 분들이 그냥 꾹 참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뭐 12차, 13차 진행했다가 나중에 말초신경이 다 망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저리시거나 감각이 둔하시면 이거 한번 담당 주치의한테 말씀하셔서 신경을 평가를 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으로는 아까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손가락 저림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저리신 분도 있어요. 은근히 많죠. 감각이 이렇게 없어진다. 손가락 게다가 손가락 근육이 힘이 없고 이렇게 푹푹 말라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척골신경이라는 애가 담당하는 부위인데 얘가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감각과 손가락을 옮겼다 폈다 이거의 근육을 담당합니다. 손가락에 힘이 없다, 젓가락 손톱 깎는데 힘이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고 아 여기가 저려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죠. 이 신경은 팔꿈치 안쪽을 통과하는 신경이에요. 척골신경은. 그래서 이만큼의 감각을 담당하는데 팔꿈치를 통과할 때 뼈에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잘못 건드리면은 막 심하게 저리잖아요. 그쪽 부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툭툭 치면 여기가 저린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띠 같은 거를 손가락을 오므려서 잡아 당기면 척골신경 장애가 있으면 손가락을 오므리는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오므리지 못하고 엄지손가락을 세워서 오므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다 이렇게 붙이고 싶지만 붙이는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새끼손가락이 떨어지고 주머니에 손을 넣을 때 새끼손가락이 계속 빠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이런 경우를 종종 봐요. 자다가 깼는데 손이 저렸어요. 수분간 지속 주무르다 다시 잠들었고 이게 뇌졸중이 아닌가요? 이런 경우가 환자분이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저리다면 이런 식으로 주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배를 올려놓고 자면은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땅에 닿거든요. 오랫동안 이렇게 척골신경이 땅에 눌리면서 딱 깼더니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저린 경우죠. 저도 가끔 경험합니다. 이거는 뭐 뇌졸중이나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수면 자세가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척골신경 장애를 저희가 주의 깊게 볼 게 이렇게 손가락 힘이 빠지고 근육이 마르면 척추 뿌리병증이나 뭐 저희가 우선 루게리병 이런 경우도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꼭 관련 전문가, 신경과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부위죠. 이분 손발이 차다, 시리다, 수족냉증이라고 하고 이게 추위를 느끼지 않을 만한 온도에서 손발이 지나칠 정도로 냉기를 느끼는 경우죠. 그래서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못 쓴다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심리적 원인이 많은 경우 같아요. 손발이 차다. 저도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긴장이 돼서인지 손이 많이 찹니다. 손이 축축하고 이런 심리적 불안감, 분노, 긴장이 저희가 그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분비해서 이런 경우에 혈관이 수축이 되고 이렇게 교감신경이 확장되면서 손발이 찰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약물 부작용으로는 흔히 쓰는 뭐 베타 차단제라는 그 혈압약 같은 경우가 손발 말초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손발이 차다 이런 증상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레이노 현상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말초 혈관 수축. 우리가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서 추위에 노출되면 이렇게 장기는 피를 보내고요. 손발은 확 혈관을 수축시키는데 그걸 너무 과도하게 시키는 생리적 문제 때문에 이렇게 생깁니다. 이런 레이노즈 현상은 특별한 질환이 없이도 가능하지만 각종 류마티스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으시면 꼭 류마티스 내과나 커다란 혈관이 동맥경화증에 의해서 막혀있는 혈관 질환이 생길 수가 있어서 혈관외과의 협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유발하는 요인을 최소화하고
진동 기구를 사용했을 때 더 안 좋아지거든요. 진동을 줄이고 정서장 안정, 그리고 혈관 수축에 가장 위험한 담배를 끊어주시는 게 좋겠고, 이게 적용되지 않으면 칼슘 채널 차단제라고 이렇게 혈관을 넓혀주는 약을 써서 증상을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심리적 원인에 의한 감각 이상.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몸이 저리다, 뜨겁다, 화끈거린다, 뇌, 척수, 말초신경병으로 설명되지 않는 증상들, 여기저기 감각 이상은 다 가능합니다. 저희가 신체화 장애라고 하거든요. 신체 질환이 아닌 심리적 요인이나 갈등에 의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가끔 이렇게 감각 이상으로 오셔가지고 제가 잔뜩 검사를 해서 다행히 정상입니다 라고 하면은 반응을 이렇게 보이세요. 뭐 큰 돈 들여서 검사했는데 다 정상이네. 내가 꾀병 부리는 것 같아서 환자분이 되게 조바심이 나고 걱정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환자분이 저리다고 감각이 둔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건 꾀병은 아닙니다. 꾀병은 내가 억지로 뭔가를 흉내내는 거고, 이런 심리적 원인이 이상감각, 감각 이상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병이 있는지 관련된 검사를 해서 다 이렇게 배제를 해주고, 이거는 심리적 원인인 것 같다. 관련돼서 안심을 시켜드리고 필요에 따라 항불안제나 항우울제 치료를 하게 되면 많이들 좋아지세요.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얼굴 감각 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굴 감각은 간단합니다. 여기가 그 3차 신경이라는 뇌에서 직접 나오는 신경이 얼굴의 감각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한 쌍이 있어요. 한 쌍이 3개로 갈라져서 3차 신경인데 이쪽 부위, 이쪽 부위, 이쪽 부위 이렇게 감각을 담당합니다. 양쪽에 하나씩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사인입니다. 어떤 분이 얼굴이 저린데 중앙을 넘어가요. 오른쪽이 저린데 왼쪽도 약간 저린 것 같아요. 그러면 왼쪽 저린 거는 오른쪽 3차 신경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럼 저는 이거는 오히려 안전한 사인이에요 그래요. 한쪽만이 아니라 양쪽 얼굴이 다 불편하신 경우는 양쪽에서 떨어진 두 3차 신경에 동시에 병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저기 3차 신경통이라고 얼굴이 아픈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요. 환자분들이 많이 헤매세요. 3차 신경통은 3차 신경이 어디에 자극을 받아서 있지 않은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게 만약에 아래쪽이 아프면 치통인지 알고 치과를 전전하시고요. 얼굴이 아파도 어떤 분은 바람이 불거나 세수만 해도 이 통증이 유발이 됩니다. 음식을 씹을 때 이게 자기만 아는 고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뇌에서 3차 신경이 나오는데 이 신경이 어떤 혈관들이 이 신경을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감각이 통증으로 느끼는 경우입니다. 근데 요거는 자기만 아프죠. 남들은 모르니까요. 근데 이게 이 3차 신경이 혈관에 의해서 눌리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물리적으로 혈관을 이렇게 누르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눌리는 부위에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이 3차 신경통의 전형적인 환자분들은 얼굴이 아프다, 뭐 수분간 심하게 아팠다 말았다 하는데 이게 수개월간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반복 양상을 보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신경이 눌리는 부위의 염증이 내가 컨디션이 괜찮으면 안 아프고요. 컨디션이 심하면 안 좋으면 염증이 심해져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예요. 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휴식이 좋겠고 약물 치료, 이쪽 3차 신경이 흥분되지 않게끔 약물 치료를 해서 조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저희가 수술을 빌어야 돼요. 그래서 열고 3차 신경과 혈관 사이에 스펀지 같은 걸 대서 해결을 합니다. 이거는 오늘 주제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안면마비 환자가 요즘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잠깐 추가를 했습니다. 안면마비는 구안화사라고도 하고 7번 뇌신경 근력마비를 주증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감각마비는 없고요. 이렇게 눈을 치켜뜰 때 이마에 주름이 앉아주는 거죠. 근육이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오른쪽 그림은 문제가 인쪽이거든요. 이쪽 근육 수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입이 이쪽으로 딸려갑니다.
이게 중풍이 아닌가 많이들 걱정하시는데요. 저희가 감별은 이렇게 합니다. 뇌졸중이 아닌 안면신경마비는 이런 식으로 마비가 다 와요. 이마, 눈, 볼까지요. 근데 뇌졸중 환자는 이마랑 눈은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쪽만 마비가 온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감별을 합니다. 뇌졸중 환자는 얼굴에 운동마비가 온 것처럼 팔, 다리 마비가 같은 쪽에 올 수가 있고 발음이 어둔해질 수가 있는 거죠. 또 심심치 않게 보는 게 심리적 원인에 의한 얼굴 감각 이상. 얼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부분을 할애할 정도로 예민한 감각기관이에요. 장미, 가시, 코뿔소. 혹시 아시나요?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장난쳤던 것 같은데 장미가시를 이렇게 코에다 올려놔가지고 코뿔소 흉내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코에 가시를 올려놓는 순간 모든 신경이 코에다 몰리는 것 같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얼굴에 조그만 다침이 있거나 뭔가 불편한 느낌이 내가 들기 시작하면은 그걸 되게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질환이 특별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상한 느낌이 계속 든다.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런 증상을 유발하는 심리적 원인이 좋아지면 얼굴 감각 이상이 좋아질 거고요. 그래서 이상 정리하자면 저림은 말초신경의 문제가 대부분이고 그 중에서 손목털난 증후군이 많이 차지한다. 그리고 당뇨, 항암제 등의 말초신경병은 서서히 발가락 끝에서부터 양발, 양손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갑자기 발생한 감각 이상은 뇌졸중을 고려하시고 손발이 시리거나 차다, 이건 혈액순환 장애. 그 다음에 얼굴의 감각 이상은 3차 신경의 문제로 결국 신경과 의사와 진찰, 신경전달 검사에 통해서 조기 진단하시고 병이 더 커지지 않게끔 하는 게 좋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